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거래 책임에 따른 금융시장의 구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품의 성격에 따른 금융시장을 구분을 해 봤고요. 이번 시간은 책임에 따른 금융시장 구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의 뜻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채권 시장과 정권 시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시장의 유형을 보면요.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이 있는데, 직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 돈을 빌려주는 자, 자금의 수요자, 이 사람은 빌리는 사람이겠죠. 빌리는 자, 차입자, 자금의 수요자를 직접 선택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회사의 주식, 또 채권, 특정되어진 회사죠. 주식, 채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인데, 사실 개인이 그 회사의 정보라든지 또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고 또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직접 금융시장의 단점이 되어지지만, 장점은 돈의 흐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죠? 또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상세히 살펴보고요. 또 간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직접,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누가 개입하냐면은 금융기관,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은행 등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 금융시장은 이렇게 돈을 공급하는 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수요하는 사람은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금융기관, 이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가는 거죠. 또 금융기관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이고, 그죠? 예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공급자가 직접 수요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매개하는 금융기관에서 수요자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상세한 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직접 금융의 예로는 대표적인 것이 주식, 그죠? 그 다음에 채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 주식 투자할 때 특정한 회사, 우리 바로 선정해서 주식 투자하죠. A 회사, B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접 금융이다. 채권도 특정 회사의 채권을 사게 되어지죠. 자, 주식과 채권을 잠시 비교하면 주식은 원금 미지급합니다. 손해보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죠? 이자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지급한다 그랬죠? 주식은 나중에 장사 잘 되면은 남는 이익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채권은 원금 보존해줍니다.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자, 당연히 이자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돈을 대여하는 형태가 되어지고요. 주식은 뭐냐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원금도 또 이자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요. 채권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도 돌려받아야 되고 이자도 돌려받아야 됩니다. 채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접 금융, 대출이죠, 그죠? 예금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간접 금융이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렇게 이제 은행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급자들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예금을 한다. 그러면 여기 예금되어진 돈으로 뭘 하냐면은
대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행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나머지 이자 차익을 수익으로 이렇게 가지는 것이 은행의 수익의 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대출을 한다. 간접금융은. 그 다음에 이제 원금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금했는 돈에 대해서 원금을 보존해 주고요. 또 이자도 지급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간접금융시장이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은행 생각하면 쉽게 간접금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직접 투자자를 선택한다. 그죠? 수요자를 직접 선택한다. 간접금융시장. 중간에 공급자, 수요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금융방식이다. 그 다음 용어 해설 간단히 한번 볼까요? 부채, 타인에게 빌린 돈, 즉 그러므로 갚아야 할 의무를 우리는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도, 한마디로 부도는 지급 거절입니다. 지급 못하겠다. 잔액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기업이 지급 만기일에 지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 부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본은 회사가 장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돈, 이것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죠? 자, 금융시장의 유형은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이 있는데요. 이제 간접금융시장의 특징과 직접금융시장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간접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금융방식이다.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다. 예금이 공급자가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기업이 수요자가 되어지죠. 이 사이에 은행, 중간에 개입을 한다.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 수요자는 기업이죠. 다시 잠시 끌어놓을까요? 은행. 그 다음에 기업은 돈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예금주들은 돈을 공급해주는 사람이고, 돈이 필요한 수요자가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공급하면은 수요자에게 자본을 대출해줘서 공급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 수요자는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회사 설명이나 자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직접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내 회사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누가 악의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그런 필요가 없죠. 그죠? 은행에서 모든 것을 다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정보 수집 및 정보에 대한 분석 비용을 별도로 드릴 필요가 없다. 중간 금융기관에서 거의 대부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중소기업이 신용이 낮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아직 회사의 발전성만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자본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되어진 것이 별도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은행을 통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직접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오히려 직접 조달하는 것보다 낫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 수집 및 분석 비용이 들지 않고, 두 번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에 더 유리하다. 세 번째, 간접금융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은행이죠, 원리금 상환에 책임이 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죠?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러면은 직접 금융일 경우에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투자했는 회사가 손실을 바라보게 되지만은, 은행을 통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예금했는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도산 시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뭐 같은 말이죠.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 책임이 있다는 말은 금융기관이 기업이 도산해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융기관이 고객과 꾸준히 거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은행에서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발전 정도, 전문가의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고객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정보, 재무, 신용 정보를 얻고 확보하고 유지,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금하는 사람에게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답니다. 자, 간단히 보면 특징을 보면요. 정보 수집 및 분석 비용이 절감되어진다. 공급자나 수요자나 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은 오히려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세 번째, 간접 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자와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세 번째. 네 번째, 금융기관이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간접 금융시장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간접 금융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기업 대출이 있었죠. 기업 대출은 예금했는 금액 중에 이제 그 돈으로 여유가 있으면 대출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이익은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금액이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예금했는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예고요. 두 번째, 당좌 차월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좌 차월이란 당좌 예금을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거래하는 것이죠. 이는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차월은 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과 그죠? 이제 기업이 제일 처음에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좌 예금을 갖다가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수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업은 수표 책자를 받아서 다른 기업들과 거래할 때 당좌 예금을 지급합니다. 수표를 사용하게 되어지죠. 수표를 사용하면은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은 이 A라는 기업의 당좌 예금 계정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넘었었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수표를 갖다가 1,100만 원을 발행했다. 1,100만 원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수표를 가지고 왔는 사람에게 돈을 내줄 수 있지만은 나머지 100만 원을 수표를 누가 가져오면은 이제 잔고가 떨어졌죠. A 기업에. 그래서 A 기업은 지불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1,000만 원 다 내주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갖다가 돌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같은 경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부도라고 이야기했죠. 지급 거절이다. 1,000만 원어치 당좌 예금이 드러났는데 누가 1,000만 원어치 수표를 다 빼가지고 갔다. 근데 100만 원을 마지막에 가지고 온 사람은 지급 거절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도로 하는데요. 은행과 기업 간에는 당좌 예금했는 금액 이상의 돈을 갖다가 수표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당좌 차월,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죠? 이자, 수수료를 받고, 그죠?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 당좌 예금에 입금했지만은 1,000만 원은 어떤 담보를 통해서 수표를 더 발행할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좌 차월,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다. 이런 것들도 바로 뭐냐면은 간접금융, 은행에서 중간에 돈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누구의 돈으로? 예금했는 사람의 돈으로. 그렇죠. 그래서 당좌 차월도 간접금융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이죠. 할인은 만기 전에, 이 만기가 있잖아요. 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을 은행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자 할인료를 공제하고 빼고 나머지 금액을
기업에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죠? 누구 돈으로? 예금자의 돈으로. 똑같죠.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1년 만기에 1,000만원 어음을 갖다가, 받았다고 칩시다. 가지고 있다. 그죠? 1,000만원 어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1개월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돈이 갑자기 필요하더라. 그러면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이 은행을 11개월, 1년 만기니까 1개월 지났으니까 11개월의 이자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 1,000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를 띄고, 그죠? 요것이 바로 이제 남은 이자라고 치면은 얼마를 갖다가 A기업에 현금으로 줄 수 있냐면은 990만원을 A기업에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A기업은 1,000만원짜리 어음을 이렇게 은행에 맡기고, 그 다음에 990만원의 현금을 보존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11개월 뒤에 B라는 아까 어음을 발행해 주는 B기업에게 이 어음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을 받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가 하느냐? 바로 은행에서 하는 것이다. 누구 돈으로? 예금자의 돈으로. 그러므로 간접금융이 맞죠? 그래서 기업 대출, 예금했는 돈으로 대출해준다. 당좌 차월, 예금했는 돈으로 당좌 예금보다 더 많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자를 얻게 해준다. 누가? 은행에서. 누구 돈으로? 예금자 돈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예금했는 돈으로 A라는 기업이 어음을 할인하면은 어음을 할인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죠. 자금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주면 되어진다. 전부 다 간접금융의 한 형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금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직접금융은 아까 했지만 직접 자금을 공급자가 수요자를 찾는 것이죠. 그죠? 주식,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인데요. 수요자가 공급을 찾던 또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찾던 직접 돈을 빌릴 곳을 찾는 것이 바로 직접 금융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정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다. 정권시장 안에서 뭐가 있었죠? 주식과 또 채권의 거래가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내가 A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B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A 주식의 채권을 사거나 B 회사의 채권을 이렇게 구입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의 분석이라든지 시장 전망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자금 공급자나 수요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 공급자는 자금 유통의 의사결제의 주체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투자 대상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노력과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된다. 그죠? 아까 각자의 계산과 책임. 그래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노력과 비용 부담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그죠? 그러나 자금 경로가 분명하죠. 누구에게 투자했는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분명하고 또 수익성도 높은 편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위험도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금의 수요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자 유치 위한 정보 수집, 분석 비용이 크다. A라는 회사가 타인의 자본을 빌려오는데 이 회사의 의도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우리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악의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냐, 또는 우리 회사의 장사를 갖다가 회방 놓기 위한 것이냐, 단순히 경영권 지배해서 내 경영권을 뺏어가려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1,000억을 갖다가 투자한다 그랬는데, 과연 1,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1,000억 투자한 데에서 1,000억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1,000억 투자 뭐하고 나중에 한 100억만 투자하고 그다음부터는 투자 뭐하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수수료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은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금융에서 돈을 바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렵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권회사에 내놓더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적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정성 또 발전성, 미래성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 금융시장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직접 금융시장은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두 번째, 자금 공급자는 투자 대상의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공급자. 그러나 자금 경로가 분명하고 수익성이 높다. 그죠? 공급자, 또 투자하는 사람이죠. 투자하는 사람. 자, 자금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수집, 분석 비용이 크다. 그죠? 그러나 수수료 들지 않는다. 금융기관 통하는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비용이 적게 든다. 대기업이 유리하다. 자, 금융기관 한번 알아볼까요? 증권회사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직접 금융시장에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자금 융통, 정권을 발행하고 또 유통시키는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직접 금융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직접 금융시장 첫 번째, 채권시장. 정부, 금융, 주식회사가 다수의 자금 공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죠? 대여자다. 자금 공급자에게 채무증서, 채권을, 우리 채권이라 이야기죠. 채권을 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만기, 5년 만기, 연도가 오래 빌릴수록 이자가 높게 되어지겠죠. 그죠? 이자가 높고, 당기면은 이자가 낮게 되어지겠죠. 위험성이 그만큼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기가 되어지면은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채권시장의 특징입니다. 자, 채권시장의 특징을 잠시 보면요. 장기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사채를 갖다가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1,000만원짜리를 갖다가, 그죠? 5%의 이자로 해서 1년 만기로 큰 돈을 갖다가 바로 발행하고 그 돈을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및 부채의 부담은 당연히 지게 되어지죠. 돈을 크게 썼으면 이자와 그 다음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채권자는 즉 이 사채를 사는 사람이죠. 그죠? 대여자 또는 다른 말로 채권자죠. 채권자가 바로 돈을 이 사채를 사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는 만기 전에도 이 채권을 유통시장에 즉 정권시장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세 번째, 채권자는 지분 소유자가 아니다. 지분 소유자는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권리? 경영 또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한 주당 하나의 권리를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주 일권주의를 취하는 것이 주식인데요. 채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지분 소유자가 아니다. 구분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채권의 종류는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지방채, 지방에서 발행한 채권. 이제 다 알겠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금융채, 일반 사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등의 종류가 있다. 그죠? 자, 다음은 채권시장 다음에 주식시장이 있는데요.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로 기업의 자본금이죠. 자본. 그죠? 그래서 회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정권이다. 회사에서 1000주의 주식을 발행했다. 1000주의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 1000주 하나에 100원이다. 그죠? 그러면 10만원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죠? A기업에 1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진다.
이걸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자본이죠. 그래서 이 1000주 중에 501주만 갖고 있어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권주의라 그랬죠. 일권주의. 한 주에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501주만 갖고 있더라도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499주 다른 사람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501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찬성하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바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정권이 주식이다. 자,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사채, 채권은 만기가 있었죠. 1년 만기, 5년 만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식은 계속 사고 팔면서 어떤 만기가 있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발행한 주식이 바로 회사의 자본금에 해당되어진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면은 일정 부분을 배당금으로 누구에게? 이 주식을 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투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아까 우리 채권, 사채는 채권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식을 산 사람은 우리 투자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결권,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아까 이야기했죠. 499개의 권리, 그 다음에 501장을 갖고 있는 501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501의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주식의 소유자는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주의 4대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잘 알아놔야 되겠죠? 첫 번째, 의결권, 의사결정권이 있다. 총회에 들어가서 한 주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잔여재산 분배권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 즉, 파산했다. 이때는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고요.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잔여재산, 파산 때 잔여재산을 채권자 다음 순위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 우리에게 해달라라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주 인수권. 위에서 보면 1000주 발행했다 그랬죠? 돈이 더 필요하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주를 갖다가 더 발행해야 되겠다. 이제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 해서 신주 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신주를 산갑에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도 주주의 4대 권리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의결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배당해라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할 수 있고요. 새로 신주를 발행할 때 우리한테 사게 팔아라 라는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요. 파산했을 때 채권자 다음 순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배당금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금이다 라고 하는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즉 배당률이 높으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0원을 한 주에 샀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100원을 돌려주더라, 배당금으로 주더라, 이익이 나서 그러면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배당률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0%네요. 10% 배당률 같으면 대단한 거죠. 이자 10%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1000원 투자했는데 100원을 돌려받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의 뜻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시장, 그죠? 그 다음에 정권시장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